유리 진열장 속에서 한 조각의 점토가 숨을 쉽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손이 부드러운 진흙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손은 갈대를 쥐고 있었고 갈대 끝은 날카로웠으며 그것이 진흙을 찌를 때마다 작은 쐐기 모양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모여 단어가 되었고 단어들이 모여 문장이 되었으며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목록이 되었습니다. 왕들의 이름, 그들이 다스린 도시, 그리고 그들이 통치한 시간의 길이. 이것이 수메르 왕명록입니다. 점토는 단단해졌고 세월은 흘렀으며 도시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쐐기 자국들은 남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화라고 불리기도 하며 때로는 둘 사이 어딘가에 이름 없는 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왕명록을 읽다 보면 한 문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홍수가 쓸어버렸다. 그 문장 앞과 뒤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왕들이 수만 년씩 살았고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수백 년, 수십 년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시간의 법칙이 바뀐 것처럼, 마치 세상 자체가 다시 쓰인 것처럼. 그리고 수메르 왕명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홍수 이전에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리두라는 도시에 먼저 내려왔고 그 다음 바드티비라로, 그 다음 라라크로, 그 다음 시파르로, 그 다음 슈르파크로 옮겨갔다고. 5도시, 8명의 왕, 그리고 그들이 다스린 시간을 모두 합하면 241만 2천년이라고. 이 숫자는 너무나 거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이것을 기록했고 보존했으며 후대에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메르 왕명록이 말하는 홍수와 우르크와 우르 같은 거대한 도시들이 등장하는 순간 사이에는 수천 년의 강역이 있습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에 문자가 생기고 도시가 형성되며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홍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기원전 1000년 근처, 어쩌면 그보다 더 이전. 그렇다면 그 사이 사라진 6000년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큰 도시의 유적을 파내려가도 깨끗한 파괴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명이 한순간에 전멸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층입니다. 겹겹이 쌓인 진흙과 벽돌과 재와 독이 파편들. 그리고 그 층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살았다고. 집을 짓고 무너뜨리고 다시 지었다고. 죽고 묻히고 잊혔다가 다시 기억되었다고. 텍스트가 말하는 것은 단절입니다. 그러나 땅이 말하는 것은 연속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이 둘 사이의 틈, 그 틈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먼 곳에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진흙 냄새가 공기를 채우며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별들이 하나씩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홍수는 정말 있었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홍수 이야기는 역사의 문턱이 되었을까요? 왜 고대인들은 세상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누어야 했을까요? 신화는 단절을 말하고 땅은 연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왕명록은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천천히 마치 기도문처럼 하나씩 왕들의 이름을 읊습니다. 에리두에서 첫 번째 왕은 알룰림이었습니다. 그는 28,00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은 알랄가르 36,000년, 바드티비라에서는 엔멘루안나 43,200년,
그 다음은 엔멘가란나 28,800년, 그리고 신의 목자 두무지 36,000년, 라라크에서는 엔시파지단나 28,800년, 시파르에서는 엔멘두란나 21,000년, 마지막으로 슈르파크에서는 우바르투투 18,000년, 8명의 왕, 5개의 도시, 그리고 241만 2천년. 이 숫자들은 우리의 이성을 거부합니다. 아무도 2만 년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3만 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수메르의 서기관들은 이 숫자들을 기록했고 점토판에 새겼으며 후대에 전달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숫자들을 잘못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숫자 체계는 우리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르라는 단위가 있었고 네르라는 단위가 있었으며 소스라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르는 3600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숫자들은 실제 연도가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라고, 수의 크기가 왕의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혹은 천문학적 주기를 반영한다고, 혹은 단순히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능을 했습니다. 숫자는 측정의 도구일 뿐 아니라 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신성함을 부여하는 언어였습니다. 왕명록은 고정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덧붙여지고 수정되고 다시 쓰입니다. 어떤 판본에는 8명의 왕이 있고 어떤 판본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도시의 순서가 다르고 어떤 판본에서는 재위 기간이 다릅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전승의 본질입니다. 왕명록은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하늘의 권위를 받았는가? 누구의 혈통이 가장 오래되었는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명록도 바뀝니다. 새로운 왕은 자신의 이름을 목록에 추가하고 자신이 그 오랜 계보의 연장선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과거와 연결되고 정통성을 얻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도시가 먼저일까요? 왕권이 먼저일까요? 왕명록은 답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것은 신화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의 언어입니다. 왕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내린 것이라는 주장. 그러므로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 이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왕명록의 판본들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홍수 이전 왕들의 재위 기간이 더 길고 어떤 판본에서는 더 짧습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특정 왕의 이름이 바뀌어 있고 어떤 판본에서는 아예 새로운 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왕명록은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의도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의미 있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점토에 남은 손자국을 상상해 봅니다. 서기관의 손가락이 갈대를 쥐고 부드러운 진흙 위를 지나갑니다. 쐐기가 눌리고 선이 그어지며 글자가 형성됩니다. 그는 왕의 이름을 쓰고 재위 기간을 쓰며 다음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숫자들이 진짜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전통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것은 연대기가 아니라 성스러운 거리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
시작과 현재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는 숫자로 표현되지만 그 숫자는 측정이 아니라 경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숨을 쉽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점토파는 진열장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그 긴 시간, 그 믿을 수 없는 기간이 단지 상징이라면 왜 그 한가운데에 홍수라는 문턱이 필요했을까요? 왜 세상은 물로 나뉘어야 했을까요? 왕명록의 목록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7번째 자리에 도달합니다. 7. 이 숫자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함의 숫자, 순환의 숫자, 신성한 숫자. 그리고 7번째 왕은 특별합니다. 시파르의 엔멘두란나. 그의 이름은 천상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승에 따르면 그는 단지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후대의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엔멘두란나는 태양신 샤마쉬에 의해 하늘로 올려졌고 거기서 신들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점성술의 지식, 전복의 기술, 하늘의 징조를 읽는 방법. 그리고 그는 그 지식을 인간 세계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경계를 넘은 사람입니다. 인간이지만 신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 죽을 운명이지만 불멸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서의 창세기에도 목록이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의 족장들. 그리고 그 목록의 7번째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후대 유대교 문헌에서 에녹은 하늘의 비밀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천사들의 세계를 본 자, 우주의 구조를 배운 자, 달력과 별과 심판의 지식을 받은 자. 7번째 자리, 하늘로의 승천, 신적 지식의 전수. 두 전승 사이의 평행성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학자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영향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전승이 더 오래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기원전 2000년대의 점토판에서 발견됩니다. 성서의 창세기가 지금의 형태로 정리된 것은 그보다 훨씬 늦습니다. 하지만 전승은 텍스트보다 오래됩니다. 이야기는 쓰이기 전에 이미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세대에서 세대로 상인들과 서기관들과 사제들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고대 근동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강들은 흐르고 길들은 이어지며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교환했고 이야기도 교환했습니다. 신화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같은 이야기가 다른 신학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조는 같지만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7번째 왕은 여러 신 중 하나인 샤마쉬에게 지식을 받습니다. 성서에서 7번째 족장은 유일신 야훼와 동행합니다. 하나는 다신교의 세계관 속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일신교의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같습니다. 7번째는 특별하다. 7번째는 하늘과 가깝다. 7번째는 비밀을 안다. 이 닮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어떤 원형적 상상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작의 시대에는 신과 인간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는 상상, 어떤 선택받은 이들은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는 상상, 그리고 홍수는 그 거리를 멀게 만든 사건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신과 인간이 섞여 있던 시간입니다. 왕들은 불가사의하게 오래 살았고 신들은 직접 땅에 내려왔으며 경계는 유동적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다릅니다. 인간은 더 짧은 시간을 살고 신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규칙은 더 엄격해집니다. 홍수는 새로운 질서를 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물은 그 문턱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사람, 마지막으로 비밀을 받은 사람, 별빛이 강물에 반사됩니다. 먼 곳에서 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홍수 자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홍수 이야기 속으로 내려가 볼 시간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이름으로, 여러 언어로, 여러 시대에 걸쳐 다시 말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버전 중 하나는 수메르어로 쓰였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지우스드라입니다. 아카드어 버전에서는 아트라하시스입니다.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우튼 아피쉬팀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노아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야기의 뼈대는 같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한 명의 의인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배를 만듭니다. 홍수가 옵니다. 세상은 물에 잠깁니다. 배 안에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습니다. 물이 빠집니다. 생존자는 재물을 바칩니다. 신들은 후회하거나 약속하거나 축복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홍수 신화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 골격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야기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야기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메르 버전을 들어봅니다. 지우스드라는 경건한 왕입니다. 그는 엔키 신의 경고를 듣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홍수가 온다.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그는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7일 동안, 7밤 동안 폭풍이 땅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이 잦아들고 태양신 우투가 다시 빛을 비춥니다. 지우스드라는 창문을 열고 빛을 맞으며 재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신들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카드어 버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는 홍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졌고 너무 시끄러웠으며 신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질병으로, 그 다음에는 기근으로, 마지막으로 홍수로. 그러나 엔키는 아트라하시스에게 경고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모든 생명체를 태워라. 아트라하시스는 순종합니다. 홍수가 옵니다. 그리고 신들조차 두려워합니다. 물이 너무 많고 파괴가 너무 완전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진 후 아트라하시스는 재물을 바칩니다. 신들은 냄새를 맡고 배고픈 파리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인간 없이는 누가 그들에게 재물을 바칠 것인가? 길가메쉬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우튼 아피쉬팀은 길가메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들의 비밀 회의, 엔릴의 분노, 엔키의 속삭임, 거대한 배의 건조, 역청으로 바른 벽, 홍수가 오고 세상은 어둠에 잠깁니다. 신들조차 폭풍의 힘에 놀라 천상으로 도망칩니다. 6일과 6야가 지나고 제7일에 폭풍이 잦아듭니다. 우트나피쉬팀은 니시르 산에 배를 댑니다. 그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제비를 날려보냅니다. 제비도 돌아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재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신들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새 이야기, 새 이름. 그러나 하나의 패턴. 경고, 배, 홍수, 구원, 재물, 약속.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라고. 실제로 큰 홍수가 있었고 그것이 여러 문화의 기억 속에 남았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강이 범람하고 도시가 침수되며 사람들이 죽는 일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반복되었고 그 경험이 신화가 되었다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이야기라고. 홍수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도덕적 재설정이라고. 세상이 타락했고 신은 그것을 정화했으며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고. 어쩌면 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홍수 이야기는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범람의 기억, 사회적 재난의 은유, 신학적 재설정의 서사,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 장치, 새를 날려보내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비둘기, 제비, 까마귀. 이 디테일은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왜 이야기는 이 순간을 기억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물 위에서 생존자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새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아직 땅이 없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희망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홍수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안정입니다. 세상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혼돈이었습니다. 약속은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류는 숨을 쉽니다.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배 안은 어둡습니다. 물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땅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파냅니다. 층층이 쌓인 시간을 걷어냅니다. 벽돌, 도기, 재, 뼈. 그리고 때로 진흙, 두꺼운 진흙층. 20세기 초 레너드 울리경이 우르를 발굴했을 때 그는 이상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한 진흙, 유물이 없는 진흙, 약 3m 두께. 그 아래에는 더 오래된 거주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더 새로운 거주 흔적이 있었습니다. 울리는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대홍수의 증거라고, 성서의 홍수라고, 노아의 홍수라고. 신문들은 열광했습니다.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진흙층이 발견되었습니다. 키쉬에서, 슈르파크에서, 라가쉬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진흙층들의 연대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우르의 진흙층은 기원전 약 4000년경의 것이었습니다. 키쉬의 진흙층은 기원전 약 3500년경의 것이었습니다. 슈르파크의 진흙층은 또 달랐습니다. 만약 하나의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면 모든 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자들이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역적 범람,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규모로. 메소포타미아는 강의 땅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규칙적으로 범람합니다.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어떤 해에는 물이 제방을 넘어 들판을 침수시킵니다. 어떤 해에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고 집은 무너지며 진흙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존자들이 돌아와 다시 짓습니다. 진흙층 위에. 이것이 고고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홍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홍수, 세계를 멸망시킨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역 재난. 그렇다면 신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신화는 경험의 확대입니다. 내 도시가 물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죽었을 때 나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의 멸망이었습니다. 생존자의 관점에서 지역 재난은 우주적 재난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물이 모든 것을 덮었다.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았다.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경험된 진실. 지층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지층은 또한 다른 것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지었다는 것을, 계속 살았다는 것을. 층서학은 땅의 일기장입니다. 각 층은 하나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도기의 스타일이 바뀌고 건축 기법이 달라지며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때로 깨끗한 진흙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휴지기를 의미합니다. 물이 왔다가 갔습니다. 사람들도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확실한 것과 그럴듯한 것을 분리해 봅니다. 확실한 것.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차례 큰 범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 일부 도시들은 진흙층 아래 묻혔다가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확실한 것. 이 경험들이 홍수 신화의 재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듯한 것.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덜 그럴듯한 것. 그 홍수가 문명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증거가 보여주는 것, 연속성. 신화가 말하는 것, 단절.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신화는 다른 종류의 단절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 인구의 전멸이 아니라 질서의 재편, 땅의 침수가 아니라 세계관의 전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무대로 시선을 돌립니다. 강에서 바다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검은 바다. 그곳에서 또 다른 홍수 가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바다는 거대한 분지입니다.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서쪽으로만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지금은 검은 바다와 마르마라 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19세기 말 두 명의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지중해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돌파했습니다. 검은 바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속도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였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정했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하루에 42방 킬로미터의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검은 바다는 담수호였습니다. 그러나 지중해의 염수가 들어오면서 염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해안에 살던 사람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기억이 라이언과 피트먼은 주장했습니다. 홍수 신화가 되었다고. 이것은 매혹적인 가설입니다. 신화와 지질학이 만나는 지점, 이야기와 과학이 겹치는 순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저 코어 샘플, 조개 껍질의 연대 측정, 퇴적물의 분석, 그리고 그림은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연구는 급격한 범람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연구는 더 점진적인 상승을 시사했습니다. 속도의 문제, 규모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영향의 문제. 만약 보스포루스 돌파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정말 파국적이었을까요? 물이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을까요? 아니면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상승했을까요? 만약 천천히 상승했다면 사람들은 적응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안선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더 높은 곳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난이지만 묵시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검은 바다 지역의 홍수 기억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전해졌을까요? 거리는 멉니다. 문화는 다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농경은 확산되었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 남쪽으로, 발칸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이야기도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홍수의 기억, 물이 온다는 두려움, 땅을 잃는다는 상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난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이야기는 큰 사건을 원합니다. 극적인 서사는 극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더 느립니다. 더 복잡합니다. 더 평범합니다. 갑작스러운 파국 대신 세대에 걸친 변화, 하룻밤의 재앙 대신 수십 년의 후퇴, 그리고 그것도 신화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 지금은 물속에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밭이 지금은 바다입니다. 옛날 옛적에 땅이 더 넓었고 물이 적었으며 우리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야기의 다른 버전입니다. 덜 극적이지만 여전히 진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가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어쩌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은 전 지구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약 120m. 옛날의 해안선은 지금 바다 밑입니다. 옛날의 평야는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은 어쩌면 그 기억을 이야기로 간직했을 것입니다. 검은 바다 가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류의 상태, 침묵과 여백 속에 우리는 상상합니다. 수몰된 숲, 물 아래의 옛 해안선, 조개 껍질이 덮인 옛 마을자리.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물은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신화는 그 둘을 자주 섞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수보다 더 오래된 기억, 기후 자체가 흔들리던 시간, 영거 드라이어스. 상상해 봅니다.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수천 년에 걸쳐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숲이 돌아오며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세상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원전 12800년경 기온이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몇십 년 만에 세상은 다시 차가워집니다. 북방구는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영거 드라이어스입니다. 지구에 숨이 멎는 듯한 순간 약 1200년 동안 추위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갑니다. 빙하기의 마지막 경련.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해류의 변화입니다. 북대서양의 거대한 순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차가운 물이 남쪽으로. 이 순환이 열을 분배하고 기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담수호가 형성되었습니다. 북미 대륙의 아가시호. 어느 순간 이 호수의 물이 대서양으로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양의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염도가 바뀌었고 해류가 약해졌습니다. 열수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럽은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설명입니다. 다른 가설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해성 충돌을 제안합니다. 일부는 화산 폭발을 제안합니다. 이 가설들은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증거는 혼재되어 있고 합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거 드라이어스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후는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이 시기는 중요합니다. 나투프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을 하고 있었지만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영구적 거주지, 야생 곡물의 수확. 그러나 영거 드라이어스가 시작되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건조해졌습니다. 야생 곡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식량 압박이 증가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농업의 시작을 촉발했다고.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필요가 발명을 낳았다고. 다른 학자들은 반론합니다. 농업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단순히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 의례적 필요,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고.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거 드라이어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환경적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는 변화를 강제합니다. 적응하거나 이주하거나 죽거나.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빙하 호수의 붕괴, 영거 드라이어스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대한 빙하댐이 녹으면서 호수의 물이 갑자기 방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빙하기 말 대홍수, 미술라 홍수, 스칸디네비아의 발트 빙하호, 시베리아의 빙하댐 붕괴. 이것들은 지역적 사건들이었지만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며칠 만에 거대한 계곡이 물로 채워졌습니다.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기억이 어쩌면 홍수 신화를 강화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같은 홍수를 기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가 어떤 홍수를 기억합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시기에 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영거 드라이어스는 단일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00년의 환경 불안정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더 건조해졌고, 어떤 지역은 더 추워졌으며, 어떤 지역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누적되었고, 사회는 변했으며,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신석기 혁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업, 정착, 마을, 그리고 결국 도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불씨가 꺼져가고 짐승의 발자국이 진흙에 남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니면 어쩌면 100번째로 실험은 계속됩니다. 실패도 성공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수메르 왕명록이 말하는 홍수와 도시 사이 사라진 6000년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시간, 느리고 고통스럽고 보이지 않는 혁명의 시간. 큰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혁명의 첫 흔적을 봅니다. 농사 이전의 신전, 괭베클리 테페, 남동부 아나톨리아의 언덕. 하란 평원이 펼쳐지고 멀리 산맥이 보입니다. 이곳에 돌로 만든 별자리가 있습니다. 원형의 구조,
거대한 T자 기둥들. 어떤 것은 6m 높이에 달합니다. 무게는 수십 톤. 그리고 이것들은 기원전 만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괵베클리 테페입니다. 19세기 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 유적을 발굴했을 때 고고학계는 놀랐습니다. 이토록 오래된 기념비적 건축, 이토록 복잡한 조직, 이토록 정교한 예술, 그리고 어떤 농경의 흔적도 없이 기둥들에는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우, 뱀, 사자, 정알, 독수리, 추상적 기호들, 인간형 발,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토템입니다. 어쩌면 별자리입니다. 어쩌면 신화적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공동체의 상징 언어입니다. 각 원형 구조는 다른 집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동물은 다른 시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이 기둥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수렵 채집 사회가 어떻게 이런 노동을 조직할 수 있었을까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돌을 채석하고 운반하고 세우는 일, 몇 달,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어떻게 모였을까요? 어떻게 협력했을까요? 한 가지 답은 계절성입니다. 이 지역은 야생곡물이 풍부했습니다. 야생밀, 야생보리, 수확기에는 식량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시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답은 의뢰입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살림집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 의뢰를 행하는 장소, 잔치를 여는 장소. 고고학자들은 엄청난 양의 동물뼈를 발견했습니다. 가젤, 야생소, 야생돼지.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히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의례적 소비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잔치, 집단적 식사, 공동체를 묶는 행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농업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절적 모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1년 내내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왔다가 갔습니다.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중요해지면서 어쩌면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신성한 장소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수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때 재배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전가설입니다. 농업이 먼저가 아니라 의례가 먼저, 신전이 먼저가 아니라 모임이 먼저, 그리고 모임이 농업을 촉진했다. 이것은 확정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 언덕 아래, 아직 땅 속에 더 많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는 수십 개의 추가 원형 구조를 감지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발굴이 계속될 것이고 해석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원전 만년경, 농업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 사람들은 이미 놀라운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움직였고 상징을 새겼으며 공간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것은 충분히 강력해서 세대를 넘어 전승되었습니다. 도시는 갑자기 솟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생깁니다. 먼저 장소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주 천천히 정착이 시작됩니다. 괵베클리 테페에서 남쪽으로 시간을 조금 앞으로 우리는 다른 장소를 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차탈회위크, 아나톨리아 중남부의 평원, 강 옆에 거대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길이 없습니다. 집들이 서로 붙어 있고 벽을 공유하며
빈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지붕 위로.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도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차탈회 위크입니다. 기원전 7500년경부터 5800년경까지 번성했던 정착지. 한때 5천에서 10,000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석기 시대 기준으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집들은 진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하나의 방, 때로 2개의 방.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냥 장면, 기하학적 패턴, 독수리와 인간, 황소머리의 부조, 그리고 집 바닥 아래에는 죽은 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을 집 안에 묻었습니다. 침대 아래, 난로 아래, 벽 아래, 삶과 죽음이 겹쳐 있는 세계. 죽은 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뼈는 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의 표현입니다.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 과거가 현재를 지탱한다는 것. 차탈회위케는 왕궁이 없습니다. 거대한 신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집은 더 정교한 장식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것들이 성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의 증거는 약합니다. 대부분의 집은 비슷한 크기입니다. 묘지에서도 극단적인 부의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잡성이 곧바로 위계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큰 공동체가 반드시 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아직은. 차탈회위크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 보리, 완두콩, 렌즈콩. 그들은 가축도 길렀습니다. 양, 염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사냥했습니다. 야생소, 사슴, 멧돼지. 그리고 야생 식물도 채집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입니다. 농경과 수렵 채집이 섞여 있는 시기. 완전한 전화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 세기, 몇 천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두 세계를 오갑니다. 농업은 이점을 주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식량, 저장 가능한 인격, 그러나 대가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노동, 더 단조로운 식단, 질병의 증가. 정착 생활은 위생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쓰레기, 배설물, 밀집된 거주, 그리고 가축과 가까이 살면서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차탈회위크의 유고를 분석하면 건강 문제의 흔적이 보입니다. 치아 마모, 영양 부족의 징후, 뼈의 질병, 수렵 채집민들이 더 건강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농업을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함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농업을 시작하면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식량을 위해 더 많은 농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야생 자원만으로는 이제 너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탈회위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투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창의성을 봅니다. 예술, 의례, 공동체. 사람들은 집을 꾸몄고 벽을 칠했으며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기억했고 조상을 공경했으며 세대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집이 무너지면 다시 지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층이 쌓였습니다. 마을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텔입니다. 인공 언덕, 인간 거주의 누적. 차탈회위크의 텔은 20m 높이입니다. 1000년이 넘는 거주의 결과. 그리고 그 층층이를 파내려가면 시간이 역순으로 펼쳐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최근에서 과거로.
그리고 우리는 봅니다. 사라진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다만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수메르 왕명록이 말하는 홍수 이후 6천년, 그것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탈 회위크 같은 마을들이 생기고 자라고 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배우고 공동체를 형성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느린 변화의 끝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 우바이드에서 우르크로 도시의 탄생,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산을 지나 고원을 지나 평원에 도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여기는 비가 적게 옵니다. 건조합니다. 그러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들은 북쪽 산맥에서 내려와 평원을 가로지르며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은 생명을 줍니다. 물, 진흙, 비옥함. 그러나 강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범람은 파괴적입니다. 씨앗을 쓸어가고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운하를 파는 법을, 물기를 조절하는 법을, 관계하는 법을. 이것이 우바이드 문화입니다. 기원전 6500년경부터 3800년경까지. 우바이드 토기는 독특합니다. 녹색빛 유약, 기하학적 무늬. 그리고 이 토기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전역, 그리고 북쪽으로도, 심지어 페르시아만 연안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역, 이동, 문화적 확산. 우바이드 사람들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은 특별한 건물을 가졌습니다. 플랫폼 위에 세워진 구조, 성소, 신전의 전신. 에리두에서 고고학자들은 연속된 신전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위에 다시 짓습니다. 더 크게, 더 정교하게. 16개 층, 1000년이 넘는 재건축. 이것은 연속성입니다. 신성한 장소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갱신됩니다. 겹겹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통이 형성됩니다. 제사의 방식, 건축의 양식, 공동체의 정체성. 우바이드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광해 농업, 인겨 생산, 전문화, 신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우르크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르크, 이 이름은 성서의 에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최초의 진정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우르크는 거대했습니다. 약 500에서 800 헥타르, 인구는 4만에서 5만, 어쩌면 더. 이것은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르크는 단지 크기만이 아니라 조직도 달랐습니다. 중심부에 거대한 신전구역, 에안나, 하늘의 집, 이난나 여신에게 바쳐진 곳, 기념비적 건축, 모자이크로 장식된 기둥, 거대한 플랫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사제들, 서기관들, 장인들, 노동자들. 생산이 표준화되었습니다. 토기는 틀에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빵은 정해진 크기로 구워졌습니다. 맥주는 배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점토판 위에. 이것이 문자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그림이었습니다. 소 머리, 곡식 단, 항아리.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호였습니다. 숫자와 함께 소머리 셋, 곡식 단 10, 항아리 5. 이것은 회계입니다. 재고 관리, 배급 기록, 신전 경제의 언어. 그리고 천천히 기호는 복잡해집니다. 그림은 추상화됩니다. 쐐기 모양의 자국으로. 서령 문자.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문자가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발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문학은 나중에 옵니다. 먼저 오는 것은 목록입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 얼마나 많은 가축,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문자 이전에 토큰이 있었습니다. 작은 진흙 물체들, 다양한 모양, 각각 다른 상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토큰들은 불나라는 진흙공 속에 넣어졌습니다.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을 보려면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나 표면에 토큰의 흔적을 눌렀습니다. 외부에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깨달았습니다. 토큰이 필요 없다는 것을, 평평한 점토판에 기호만 새기면 된다는 것을. 이것이 점토판 문서의 시작입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필요에 의해. 혁명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개선들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뒤돌아보고 깨닫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르크에서 문자가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기원전 3200년경입니다. 수메르 왕명록이 말하는 홍수 이후, 그리고 문자 도시의 등장 사이에는 여전히 수천 년의 강역이 있습니다. 왕명록은 이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홍수, 그 다음 바로 왕조. 그러나 고고학은 그 사이를 채웁니다. 우바이드의 마을들, 우르크의 성장, 제도의 형성, 기술의 발전, 그리고 결국 문자. 그렇다면 왕명록의 홍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적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징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행의 표지였을 것입니다. 옛 세계와 새 세계를 나누는 선,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 사이의 문턱. 홍수 이전의 세계는 신화의 영역입니다. 왕들은 수만 년을 살고 신들은 가깝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왕들은 현실적인 기간을 다스리고 역사가 기록됩니다. 홍수는 그 둘을 구분합니다. 그것은 전멸의 기록이 아니라 질서가 바뀌었다는 장치입니다.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규칙은 재정립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 있다. 점토판이 진열장 속에서 빛을 반사합니다. 쐐기 자국들이 그림자를 만듭니다. 발굴은 계속되고 새로운 층이 드러나며 새로운 점토판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사라진 6000년은 사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땅은 기억합니다. 층으로, 뼈로, 벽돌로, 토기로.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천천히 읽어냅니다. 한 층씩, 한 유적씩, 한 이야기씩. 괭베클리 테페의 돌 기둥, 차탈회 위크의 집 아래 묻힌 조상, 우바이드의 신전 플랫폼, 우르크의 문자.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리고 복잡하고 때로 고통스러운 변화의 이야기. 그러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문명이 있습니다. 신화는 물결로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홍수, 세상의 멸망, 새로운 시작. 고고학은 층으로 말합니다. 점진적 축적, 연속적 거주, 느린 변화.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의 시작을 듣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이야기, 미래를 상상하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 홍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세상은 한때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그러나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산다고.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진흙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세상은 고요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점토에 새겨진 이름들, 땅 속에 묻힌 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속삭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희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살았으며,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희망했다고. 그들도 홍수를 겪었고, 다시 지었으며, 계속했다고. 이것이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반복과 회복의 이야기, 멸망과 재건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되는 삶의 이야기.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 시작해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홍수의 신화를 지나 사라진 시간을 채우며 인류가 어떻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변화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역사는 단절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층의 축적이라는 것을, 신화가 말하는 극적인 순간들 아래에는 수없이 많은 평범한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씨를 뿌리고 거두는 날들, 아이가 태어나고 노인이 죽는 날들, 집을 짓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날들, 그리고 그 모든 평범한 날들이 모여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홍수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강이 범람하고 바다가 상승하며 사람들이 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렬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신화가 되었으며 우주적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쩌면 진짜 이야기일 것입니다. 회복력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삶의 이야기. 사라진 6천년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괴베클리 테페의 돌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차탈 회위크의 벽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바이드의 운하를 파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르크의 문자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념비가 없는 시간, 왕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도시가 가능했습니다. 문명이 가능했습니다.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었고 먼 과거를 여행했으며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도 층을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평범한 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신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점토판은 진열장 속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 찾아와 그 쐐기 자국을 읽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기를. 언젠가 다시 누군가 땅을 파고 새로운 층을 드러내며 우리가 모르던 진실을 밝히기를.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쓰입니다. 한 세대씩, 한 발굴씩, 한 이야기씩.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며 어쩌면 누군가에게 다시 전한다면 그것 또한 전승이 될 것입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것처럼 견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전승. 이 채널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역사 속 잊혀진 순간들, 침묵 속에 묻힌 목소리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이야기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고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과거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 여러분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쉼의 시간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점토는 여전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숨소리가 느려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고대 도시의 지붕 위를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탈 회위크의 사다리를 오르고 괭베클리 테페의 돌기둥 사이를 거닐며 우르크의 신전에서 별을 올려다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기억, 인류라는 이름의 기억. 강은 흐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북쪽 산맥에서 내려와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가로지르며 남쪽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사람들은 질서를 세웁니다. 새벽의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상상해 봅니다. 하늘은 밝아지고 평원은 끝없이 펼쳐지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은 강에서만 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진흙이 쌓이고 진흙이 쌓이면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러나 강은 제멋대로 흐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때로는 너무 적게, 때로는 필요한 곳을 피해가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곳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물길을 내는 법을, 운하를 파는 법을, 물을 통제하는 법을. 그러나 운하를 파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파야 합니다. 여러 달을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판 뒤에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물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얼마나 오래 물을 쓸 것인가? 누가 두흙을 관리할 것인가? 누가 게이트를 열고 닫을 것인가? 이것은 작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질문들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상류의 마을이 물을 너무 오래 쓰면 하류의 밭은 마릅니다. 어떤 사람이 둑을 너무 높이 쌓으면 옆 사람의 물길이 막힙니다. 게이트의 타이밍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물의 차례, 둑의 높이, 게이트를 여는 시간, 그리고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마을의 어른들, 경험 많은 농부들, 혹은 신전의 사제들. 처음에는 합의였을 것입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듣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이 커지고 운하가 길어지며 사람이 많아지면 합의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관리가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물의 흐름을 감독합니다. 누군가는 노동을 조직합니다. 누군가는 분쟁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력의 시작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필요에서 태어난 지도력, 운하는 시간표를 만듭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범람기, 파종기, 수확기, 그리고 각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범람 전에 둑을 보강해야 합니다. 범람 후에 진흙을 고르게 펴야 합니다. 파종 전에 물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확 후에 곡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곡물은 분배되어야 합니다. 일한 사람에게, 다음 씨앗으로, 의뢰를 위해, 비축으로. 이 모든 것이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기억, 기록, 계산, 그리고 서서히 중심이 등장합니다. 창고, 곡물이 모이는 곳, 그리고 창고 옆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곳, 신에게 감사하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창고와 제단 주변으로 사람들의 동선이 모입니다. 곡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분배를 받는 사람들, 의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일을 조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중심은 점점 커집니다. 더 많은 곡물, 더 많은 사람, 더 복잡한 관리, 더 정교한 의뢰. 그러나 운하가 만든 풍요에는 취약성도 있습니다.
홍수는 여전히 옵니다. 예상보다 크게, 예상보다 빠르게. 둑이 무너지고 물길이 바뀌며 밭이 파괴됩니다. 가뭄도 옵니다. 강물이 줄어들고 운하가 마르며 작물이 시듭니다. 그리고 염류화가 시작됩니다. 광해수가 증발하면서 소금이 땅에 쌓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땅이 하얗게 변하고 수확이 줄어들며 사람들은 더 북쪽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풍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동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둑을 수리하고 운하를 준설하고 물의 흐름을 감시하고 계절의 리듬을 지키고 물, 흙, 곡물, 규칙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히며 메소포타미아의 삶이 됩니다. 문명은 감정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에서 자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들, 매 계절 반복되는 의례들, 매 세대 전승되는 지식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질서가 형성됩니다. 보이는 질서, 운하와 둑과 창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질서, 규칙과 약속과 신뢰. 이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질서가 어떻게 형태를 갖기 시작했는지를 봅니다. 반복을 기록하려는 손, 약속을 봉인하려는 도구, 점토와 도장, 그리고 서명의 시작. 강은 흐르고 사람은 그 흐름 위에 질서를 세웁니다. 어둡고 조용한 창고를 상상해 봅니다. 곡물 자루들이 쌓여 있고 공기는 무겁고 건조합니다. 점토가 아직 굳지 않은 채로 누군가의 손가락이 그 위를 지나갑니다. 작은 압력. 그러나 그 압력이 역사가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인장을 만들었습니다. 원통형 도장, 실린더 실, 돌에 새긴 작은 그림들. 그리고 이것을 부드러운 점토 위에 굴리면 그림이 펼쳐집니다. 동물들, 기하학적 패턴들, 인간 형상들, 신들의 상징들,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의 표시입니다. 신뢰의 장치입니다. 서명입니다.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곡물 자루를 창고에 넣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점토 물체들을 사용합니다. 토큰. 각 토큰은 특정 양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원뿔은 작은 곡물 측정 단위, 하나의 군은 큰 곡물 측정 단위, 하나의 원판은 동물 한 마리. 이 토큰들을 세고 부드러운 점토로 봉투를 만들어 그 안에 넣습니다. 불라 점토 봉투. 그리고 아직 점토가 굳기 전에 인장을 굴립니다. 봉인됩니다. 이제 이것은 증거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언제 봉인되었는지.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안을 보려면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리면 다시 봉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리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불라 표면에 안의 토큰 모양을 눌러 표시했습니다. 이제 깨뜨리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깨달았습니다. 토큰이 필요 없다는 것을, 평평한 점토판에 기호만 새기면 된다는 것을. 숫자를 적기 전에 숫자를 봉인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문자가 단순히 소통을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보증을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보이는 물건을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 곡물을 나중에 저기에 있을 곡물로 전환하기 위해. 신뢰를 만들기 위해. 인장이 찍히는 순간 무언가 변합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규칙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 곡물이지만 동시에 기록된 곡물입니다. 이것은 내 거래이지만 동시에 증명된 거래입니다. 이것은 내 약속이지만 동시에 봉인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인장을 갖는가? 모든 사람이 인장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고고학적 증거는 말합니다. 인장은 널리 퍼져 있었지만 동시에 위계적이었다고. 어떤 인장은 단순하고 어떤 인장은 정교합니다. 어떤 인장은 개인을 나타내고 어떤 인장은 제도를 나타냅니다. 신전의 인장, 관리의 인장, 상인의 인장. 그리고 인장을 갖는다는 것은 거래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할 권리, 책임질 권리, 그리고 어쩌면 권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불라가 깨질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입니다. 토큰들, 숫자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지입니다. 인장의 문양, 권한의 표시, 신뢰의 근거, 그리고 만약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법의 시작입니다. 문명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측정되곤 합니다. 거대한 성벽, 높은 신전, 넓은 광장. 그러나 어쩌면 진짜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습니다. 신뢰, 약속, 책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은 도구들. 점토 봉투, 원통 인장, 봉인된 표면. 기록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늘어나면 계산이 늘어납니다. 계산이 늘어나면 기호가 필요해집니다. 기호가 복잡해지면 체계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결국 글자가 됩니다. 문명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에서 먼저 자랐습니다. 작은 점토판을 상상해 봅니다. 손바닥 크기. 표면에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곡식단의 모양, 소머리의 윤곽, 항아리의 형태.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들은 그림이 아닙니다. 추상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기호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이것이 문자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오래된 점토판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서사시가 아닙니다. 기도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목록입니다. 곡물 3,000단위, 양 500마리, 맥주 배급 120단위, 노동자 40명.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 기록입니다. 경제, 관리, 회계. 왜일까요? 왜 문자는 노래가 아니라 장부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필요 때문입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기억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물이 창고에 있는지,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배급했는지, 다음 수확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려면 기호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의 기호들은 직관적이었습니다. 곡식은 곡식 모양으로, 소는 소 머리로.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어떻게 그릴까요? 주다, 받다, 많다, 적다. 그래서 기호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림은 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체계가 생겼습니다. 서형 문자. 쐐기 모양의 흔적들이 모여 음절을 만들고 음절이 모여 단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이 생겨났습니다. 표준. 그림이 기호가 되면 그것은 일정해야 합니다. 누가 그려도 같아야 합니다. 언제 그려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호가 표준화되면 측정도 표준화되어야 했습니다. 곡물 한 단위는 얼만가? 누가 재든 같아야 합니다. 어느 창고에서든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생겼습니다. 표준 용기, 표준 무게, 표준 길이. 그리고 이 표준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표준이 있으면 교환이 쉬워집니다.
거래가 명확해집니다. 분쟁이 줄어듭니다. 세상은 편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그 표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내 곡물이 표준 단위로 측정됩니다. 내 노동이 표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내 배급이 표준량으로 정해집니다. 삶 자체가 측정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것은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달력도 중요해집니다. 계절을 추적해야 합니다. 파종 시기, 수확 시기, 홍수 시기, 을의 날짜. 그래서 달의 주기를 기록합니다. 12달, 360일. 그리고 이것도 표준이 됩니다. 창고의 리듬이 도시의 리듬이 됩니다. 수확 후에는 창고가 가득 찹니다. 배급이 시작됩니다. 노동이 조직됩니다.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수확까지 계산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나 써야 하는가, 얼마나 비축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점토판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점토판을 읽고 쓰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서기관, 글자를 다루는 손. 그런데 서기관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모두 권력입니다. 서기관은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연습, 수백 개의 기호를 외우고 정확하게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그는 엘리트가 됩니다. 문자 이전에도 전승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식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승은 유동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데 문자는 고정시킵니다. 점토에 새겨진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쓸 수는 있지만 원본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은 정통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올바른 버전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홍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왜 수메르 왕명록은 홍수를 문턱으로 삼았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고정된 기록이 시작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쓰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극적이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기억할 만해야 합니다. 홍수는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모든 것이 씻겨 나갔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다. 홍수 이전은 신화의 시간, 홍수 이후는 기록의 시간. 글자는 기억을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기억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거대한 계단식 신전 단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구라트, 하늘을 향한 산, 도시의 중심.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왜 도시의 중심은 시장이 아니라 성소였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중심부에는 거대한 신전구역이 있습니다. 에안나, 에키수르, 에사길, 신들의 집.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도시가 퍼져나갑니다. 신전은 단지 종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재분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 바쳤습니다. 곡물, 가축, 노동. 그리고 신전은 돌려주었습니다. 배급, 잔치, 보호. 이것을 신전 경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농부는 수확의 일부를 신전에 바칩니다. 목동은 양의 일부를 신전에 바칩니다. 장인은 물건을 만들어 신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신전은 이것을 모읍니다. 거대한 창고에. 신에게 바친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공동체의 창고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나옵니다. 노동자들에게 배급이 나갑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운하를 파는 사람들, 성벽을 쌓는 사람들, 의례가 열립니다.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곡물이 빵이 되고
보리가 맥주가 되며 양이 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먹고 마시며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접착제입니다. 공동체를 묶는 행위입니다. 제사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례와 노동이 얽혀 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것은 동시에 공동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받는 것은 동시에 사회계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창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배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의뢰를 주관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노동을 동원해야 합니다. 사제들, 서기관들, 관리자들, 그리고 서서히 위계가 형성됩니다. 신전은 커집니다. 더 많은 곡물, 더 많은 사람, 더 복잡한 조직,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 왕권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순간의 쿠데타처럼 누군가 힘으로 권력을 잡고 자신을 왕이라 선언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흔한 경로는 어쩌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관리의 누적. 도시가 커지면서 문제도 커집니다. 문화 관리, 물 분쟁, 이웃 도시와의 갈등, 내부 질서 유지.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정할까요? 사제들은 의례에 집중합니다. 서기관들은 기록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행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제도화되면서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군사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전쟁 시기에 군대를 이끄는 사람, 또는 큰 공사를 조직하는 사람, 홍수 방어를 지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역할이 영구화됩니다. 비상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왕은 절대군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는 중재자였습니다. 신정과 도시 사이, 도시와 문화 사이, 사람들과 규칙 사이, 그는 지휘행자였습니다.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 그러나 왕권이 자리 잡으려면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작동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들이 왕을 선택했다. 왕은 신들의 대리인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정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안정을 만듭니다.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 왕의 명령은 신의 뜻이다. 왕의 정의는 우주의 질서이다. 그러나 도시가 더 커지면 갈등도 커집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 권력을 둘러싼 투쟁,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갈등은 더 강한 상징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신전, 더 정교한 의례, 더 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더 강력한 왕. 왕명록은 바로 이 맥락에서 만들어집니다.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과거와의 연결을 보여주기 위해, 왕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홍수 이전부터 왕권은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보의 연장선에 있다. 사람이 만든 질서는 언제나 신의 이름을 빌려 오래 버팁니다.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의 점토판에서 시작해 홍수 신화를 지나 사라진 6천년을 찾아 괴베클리 테페의 돌기둥을 보고 차탈 회위크의 집 아래를 들여다보고 우바이드의 운하를 따라가고 우르크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답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비어있는 시간, 역사에서 지워진 시간. 그러나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말해지는 방식이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왕명록은 홍수를 문턱으로 삼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그 사이에 왕명록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 공백처럼 보이는 침묵. 그러나 고고학은 그 침묵을 채웁니다. 층위, 도기, 건축, 도구, 뼈. 이 모든 것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살았다고, 계속 변했다고, 계속 실험했다고. 왕명록의 홍수는 어쩌면 시간을 자르는 칼이 아니라 복잡한 누적을 한 줄로 요약하는 서사의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천천히 일어난 변화를, 세대에 걸친 이동을, 점진적인 혁신을 하나의 극적인 사건으로 압축하는 방법. 고고학이 보여주는 것은 연속입니다. 우바이드 토기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신전 플랫폼은 겹겹이 재건됩니다. 정착지는 확장됩니다. 단절은 없습니다. 전승이 말하는 것은 단절입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실제의 재난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홍수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그리고 그 경험은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전멸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 충격이었습니다. 세대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들이 모여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홍수로, 하나의 우주적 재설정으로. 왜 6,000년인가?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지 크다는 감각일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긴 변화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수백 년의 점진적 변화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습니다. 큰 단위로. 하나의 시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턱. 괴베클리 테페에서 우르크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따라가 봅니다. 기원전 만년경, 사람들은 돌을 세웁니다. 아직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 차탈회위크 같은 큰 마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정착하고 농사를 시작하며 죽은 자를 집안에 묻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 우바이드 문화가 확산됩니다. 문화가 파지고 신전이 세워지며 제도가 형성됩니다. 기원전 4,000년경, 우르크가 도시로 성장합니다. 인구가 폭발하고 조직이 복잡해지며 문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공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의 연쇄입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신화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화는 과학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진실을 말합니다. 신화는 공동체가 불안을 견디는 밤의 언어입니다. 변화가 너무 크고 상실이 너무 깊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할 때 신화는 말합니다. 한때 세상이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신들은 약속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것은 위안입니다. 안정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도 문턱을 찾고 시작점을 정하며 이야기를 만듭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호흡을 듣고 있습니다. 강물 위로 달이 떠오릅니다. 물결에 갈대가 흔들립니다. 어둠 속에서 점토판이 미세하게 빛을 반사합니다. 쐐기 자국들, 작은 압력의 흔적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는 살았고,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희망했다고. 우리는 홍수를 겪었고, 다시 지었으며, 계속했다고. 발굴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층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점토판이 발견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읽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는 계속 깊어집니다. 사라진 것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시간을 적어두던 방식이었습니다. 왕명록은 홍수 이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도 삶은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라졌습니다. 문자로 새겨지지 않았지만 땅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각인을 읽고 있습니다. 한 층씩, 한 유물씩, 한 숨결씩. 편히 쉬세요. 여러분은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 과거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층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날들이,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신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깊은 잠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날이 밝으면 여러분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층을 쌓으며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며 사라진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적어두던 방식이었습니다.